오늘 준비하신 책은 뭔가요?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 이건 이대리가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대리도 가지고 있었어요. 아직 안 읽었죠? 저 아직 안 읽었어요. 저는 이거를 오디오북으로 읽었는데 너무 좋아서 하고 싶었어요. 당신의 특별한 우울. 이게 린다 게스크라는 영국의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이고 부제가 우울증에 걸린 정신과 의사의 치료 일기예요. 실제로 린다 게스크 이 저자가 평생을 우울증과 같이 함께 살았던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집이 네. 엄마 아빠와의 관계가 평범하지 않고 난 읽다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학대를 받았다고 생각이 되더라고. 이 사람이? 근데 그게 물리적으로 피를 흘리고 하는 학대만이 학대가 아니잖아요. 네네. 아이한테 공감해주지 못하고 아이를 방치하는 것도 학대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학대를 받으면서 살아왔고 이 저자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와 소통이 안 되고 게다가 남동생이 한 명 있는데 남동생은 굉장히 극단적으로 훨씬 정서적으로 약한 사람. 무슨 병명 같은 것도 있었던 친구라서 집안이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거기다가 이제 학자 집안이라든지 이제 대부분 정신과 의사다 하면 부모님이 어떻겠거나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지 않고 굉장히 노동계급. 엄마 아빠가 항상 일을 끊임없이 해야지만이 살 수 있는 집이었고 근데 이제 엄마 아빠와 소통은 안 되고 남동생은 아프고 그런 상태에서 아빠가 어느 순간 침대 위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마음이 아파서. 아버지도 그러면 어떤 우울증이든 무엇이든 어떤 정신질환을 앓았던. 그런 상태에서 점점점 집이랑 거리를 두고 싶은데 거리를 못 두고 거리를 두려고 할 때마다 스스로를 되게 정죄하고 죄책감이 들고 그리고 이 의사는 그 집에서 되게 굉장히 특별하고 다른 사람이었을 거잖아요. 공부도 굉장히 잘하고 본인 스스로를 성취해 나가고 근데 또 성취해 나가고 하는 거에 대해서 부모가 지지하거나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딸이 너무 공부를 잘했어 막 정신과 의사가 됐는데 너무 자랑스럽겠지. 너무 자랑스럽고 막 동네방네 자랑을 할 것 같은데 그런 집이 아니었던 거지. 너가 일을 뭘 알아 이렇게 말하고 너 진짜 일을 모르잖아 이렇게 하고 그 사례로 나오는 게 의사가 된 다음에 전공의 수련을 받고 이러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엄마 남자친구랑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가 남편이랑 같이 이제 엄마 남자친구를 이렇게 뭐 투어도 시켜드리고 이렇게 하고 엄청 고민해가지고 하는데 엄마가 돌아간 다음날 전화해가지고 너 좀 잘하지 그랬어. 우리한테 왜 그렇게 못했어. 엄마가 아니 엄마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마지막 날에 좀 쉬시라고 좀 제발 좀 잘하지 그랬어. 넌 역시 약간 이렇게 넌 변변치 않아. 너 하는 건 다 그래. 변변치 않아. 이렇게 하는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그런 거고. 그래서 남동생도 그 집에서 하는 게 너무 힘들어 하다가 그 누나 있는 데로 오고 싶다고 그래서 누나가 오라고 해 저자가. 그래서 그 집에 방 하나에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은 굉장히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이어서 남동생이 집 밖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문 밖으로. 네. 어느 순간 되니까 막 미칠 것 같잖아. 너무 안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문을 막 어떻게 뚫고 들어갔더니 남동생이 침대에서 나올 그런 것조차 없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용병 같은 것도 다 침대에다 해버린.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그때 자기가 이미 전문의였어. 정신과 전문의. 그럼 자기가 어떤 전문의로서의 프로토콜이 있는데 그 순간 폭발해버린 거지.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그 순간에 전문의로서의 프로토콜 그런 거 없지. 그냥 그거는 한 인간으로서 그냥 그치.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린 이 사람은 이제 평생을 그런 걸 겪는 거야. 그 남동생도 똑같은 상황에 있는 환자가 왔다면 자기가 어떻게 했을 거잖아요. 프로토콜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우울증도 자기를 객관해서 자기가 의사로서 자기를 본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있잖아. 근데 이게 내 이야기가 되는 순간 그렇게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게 이 책의 매력이었어요. 나는 예전에 어떤 의사가 인터뷰에서 의사들은 과학자이기 때문에 그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항상 합리적인 결론에 다다를 수 있다고 하는 과학자 인터뷰가 있었거든요. 의사 인터뷰가. 난 근데 그걸 보면서 그 의사에 대해서 정이 쭉 떨어졌거든. 세상에 엄청 똑똑한 사람들이 있지. 그 사람이 작가이건 공무원이건 뭐 폐지를 줍는 사람이 의사이건 그거는 그 어떤 직업을 가졌다고 해서 이 사람이 똑똑한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노력을 통해서 되는 거지. 그게 어떤 직업을 가졌다고 담보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각자의 굉장히 아주 다양한 우리의 피부색이나 성격만큼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 것인데 이 사람도 자기의 우울증 이야기를 계속 펼치면서 우울에도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 그리고 나조차도 이거를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정신과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걸쳐서 고군분투해왔고 그랬기 때문에 환자 한 명 한 명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의사를 만날 수 있다면 내가 정신과를 가봐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별로 없었었는데
이런 의사라면 꼭 내가 지금 어떤 커다란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그냥 이야기하고 함으로써도 좀 소통받고 이해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 이 사람은 그럼 지금도 계속 자기 우울증하고 싸우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나이가 되게 많이 드셨고 그래서 이렇게 저술 활동도 열심히 하고 강의도 열심히 하셔서 뭐 왕립 의사학회 무슨 회원이고 WHO에서도 고문이래요. 되게 일정한 반열에 오른 거지. 그리고 이 분의 많은 문제점 중에 하나가 자기 그런 막 그 힘든 그런 게 있으니까 너무 일찍 모든 걸 빨리 결정해버리는 거야. 연애 관계에 있어서. 혼자 있지 못하는 거야. 근데 이건 우리도 많은 주변의 여자친구들 중에 소수의 그쵸. 친구들은 이런 캐릭터가 있잖아요. 네네네. 혼자 있기 힘들어하는. 자기의 어떤 이런 불안이나 우울이나 힘든 거를 타인에게서 그렇지. 채우려고. 그리고 사실 우리도 그런 경험 많이 하잖아. 누군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딱 그 순간에는 마취돼서 그 있잖아요. 그쵸. 근데 결혼도 너무너무 일찍 하고. 아. 근데 그 결혼이 파국으로 치닫고 여기서 또 내가 보면서 좀 깜짝 놀랐고 가장 솔직하고 가장 날 것이고 가장 부끄러웠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이제 너무 우울증이 심해서 의사 면허 시험에 떨어지게 되고 그 재수를 하면서도 자기 동기들은 다 붙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도 그 의사 수련을 계속 하잖아요. 근데 정신과 병원에 정신과 의사도 있지, 정신과 간호사도 있잖아요. 그 간호사 중에 그 남자 간호사가 있었는데 굉장히 깊이 통해서 그 사람한테 자기가 카운슬링을 받기를 시작해요. 굉장히 열린 사람이지. 그러네. 의사가 간호사한테 카운슬링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지금이 아니잖아. 조금 전이잖아. 열심히 전인데. 그래서 되게 열린 사람이다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 사람 우리 영화에서 이런 거 많이 보죠. 의사와 환자인데 어느 순간 너무 깊게 동화돼서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된 거야. 이 남자는. 근데 이 남자는 유부남이에요. 근데 이 남자는 계속 선을 지키려고 해. 본인은 그때 이미 결혼 생활이 끝이 났었고. 끝나기 전이었지. 거의 끝날 타경에 가까운. 그래서 이 사람이랑 같이 이 간호사랑 살기 위해서 결혼을 끝내버려요. 그리고 집도 막 나와서 얻어. 근데 그래서 자기가 그 얻은 집에서 이 사람을 초대해서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자고 하룻밤을 보내는데 이 남자는 끝까지 그래 내가 집을 나올게라는 말을 하지 않아. 그래서 그 다음날 그 간호사가 나 다시 돌아가야 돼. 난 이렇게 할 수 없어. 그래서 거기서 완전 나락으로 뿅 떨어지는 거지.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아무리 그래도 만약에 우리가 정신과를 가게 되거나 카운슬링을 받게 될 때 되게 중요한 게 이 내담자와 이 카운슬러와의 그 신뢰관계가 가장 키래요. 네네. 이 사람이 어떤 학력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거냐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사람한테 내가 나를 온전히 이해받을 수 있을 것인가. 네네. 근데 이 저자한테는 그 간호사가 거의 유일했던 거지. 내가 자기 걸 다 내보일 수 있고 가장 이해받고 해주는 말도 가장 맞고. 그래서 그렇게 실현을 당했음에도 계속 그 사람한테 카운슬링을 받아. 그것도 대단하죠. 놀랍다. 놀랍지.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은 차마 입 밖으로 꺼내기도 힘든 이야기잖아. 자기 동료랑.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근데 이 사람이랑 연락이 좀 끊기게 된 거야. 그리고 어느 순간 이 사람이 병원에 나오지 않는데 왠지는 몰라. 근데 그렇구나 하고 이 사람은 다른 카운슬러를 찾아서 전전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카운슬링을 조금씩 상담을 해보게 돼요. 근데 그러다 알게 된 놀라운 사실. 이 간호사가 자살했다는 거야. 어머, 너무 충격적이지. 영화보다 충격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어머. 그 이유가 더 충격적이야. 왜? 이 사람이 어떤 정신과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았대요. 그래서 자살을 하게 됐는데, 그럼 난 좀, 이 사람도 우울증이 있는데 우울증을 가진 저자를 치료했던 건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 근데 물론 그것도 레이어가 깔려있는데, 한층 더 위에 레이어는 이 사람의 병원에서 이슈가 있었던 거예요. 그 이슈가 이 저자를 상담했던 것처럼 다른 환자들도 상담을 했었는데, 그 환자들한테 너가 진짜 나으려고 하면 나랑 사귀어야 된다고. 다른 환자들도? 한테. 한테 그 간호사가 그랬다고? 그거 되게 놀랍잖아요. 근데 이 저자가 더 무너지는 시점은 뭔지 알아? 자기한테는 그러지 않았잖아. 자기는 사랑을 갈구했는데 자기 사랑을 거절했잖아. 그러니까. 그러고선 다른 환자한테는 그런 사랑을 원한 거잖아. 더 무너지는 거야. 어머. 그런데 이거를 지금 그렇게 명망이 높잖아요. 네. 나는 어렸을 때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그랬고, 내가 너무 힘들었고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정말 있지. 노력하면 할 수 있는데,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 다 알 거 아니야. 이 강사가 누군지도 알고, 알려면 알 수 있을 거잖아. 그리고 너무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치명적이잖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 정말 이 이야기에 흠뻑 빠져들면서 진짜 깊이 공감하고 이 사람이 환자 이야기를 깊이 공감한다는 것의 수준이
그냥 알죠가 아니구나. 진짜 정말 어느 정도의 솔직함으로 공감하는구나를 내가 깊이 알겠더라고. 그 에피소드에서. 근데 너무 충격적이다, 이야기가. 난 퇴근길에 항상 오디오북을 들었잖아. 네. 들으면서 내가 모르겠어. 아니 무슨 추리소설도 아닌데 뭐라고? 그러니까 우울증 걸리고 힘들어하는 친구랑 대화하면 처음에야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해주고 막 최선을 다하고 그러지만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사실 되게 지치고 힘든 일이고 맞아. 우울증은 그리고 쉽게 막 호전되거나 낫거나 막 변화를 보이는 병이 아니고 조금 나아지는가 싶다가도 날씨만 안 좋아도 나빠지고 그치. 되게 업앤다운이 심한 거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되게 지치거든요.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너무 막 공감되는 것도 많았고, 그러니까 내가 느낀 감정들을 거기서 재확인하는 것도 힘들었고, 그리고 거기서 이런 행동을 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이 다 너무 내가 했던 행동들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기서 우울증 걸린 사람한테는 절대 충고를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랬구나. 진짜 힘들었겠다. 이런 느낌으로 말을 해서 계속.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나랑 같이 산책 갈래? 뭐 이렇게 제안을 한다던가. 근데 아마 그 사람은 당신의 제안을 매몰차게 거절할 것이다. 근데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반응하거나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산책을 좀 가라니까? 이런 식으로 충고하거나,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 그럼 다음에 또 가자. 이런 식으로. 그냥. 근데 사실 그게 진짜 불가능하거든요. 그냥, 그 의사도, 이 당시에 특별한 의사도, 그 남동생의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의사로서의 프로토콜이고 뭐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이렇게 말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내가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그 상황에서 인간이 감정을 그렇게까지 컨트롤할 수가 없고. 나는 이게 안 친한 사이고 거리감이 있는 사이면 오히려 가능할 것 같아. 맞아요. 근데 진짜 사랑하고 나랑 자주 보는 사이면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정말 나의 가족이거나 정말 소중한 친구면 너무 그냥 우라통이 터지고 빨리 이거를 막 너무 속상하고 그리고 이제 제일 큰 거는 무력감.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 그래서 약간 나 자신에 대한 회의와 혐오감 이런 것들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책을 다 끝맺지 못했고 그래서 이 책으로도 들어가지 못하고 아직 안 읽어보고 그냥 이렇게 집에만 있는 책인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이 책은 읽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술술 읽혀요. 소설보다 훨씬 술술 읽히고 근데 소설이 아니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지. 여기서 엄마 아빠와의 에피소드를 읽으면서 진짜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건 첫 번째가 우울과 감정은 다 개인적인 것이고 그게 전문가라도 그것을 내면화하고 치료하고 하는 데는 힘이 든다. 그거 자체가 나한테 위로가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부모의 역할. 대부분의 우울, 그리고 꼭 우울이 아니라 어떤 상처, 우울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런 것들 보면 거의 어렸을 때부터 나오잖아요. 그쵸. 가장 원천적인 것은 가정에서부터 출발하잖아요. 근데 어린이를 키우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쉽게 던진 말, 아니 나의 그냥 내 성격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맞다고 생각했던 것들 이런 걸로 우리 아이의 마음에 뭐가 쌓이고 있다가 이게 이 어린이가 어른이 된 다음에 다 발현이 돼서 좋게 됐을 때는 강한 마음을 가진 어린이가 될 것이고 또 안 좋은 면은 그런 우울증으로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엄마 나한테 왜 그랬을까? 나는 세상에서 이해받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너무 책임감이 느껴지네. 선생님이 노력하는 부모 그리고 열심히 사는 부모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상처받은 게 있어도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그런 거라고 내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럼 그게 남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촬영 중이라 잘 그렇게 한데 그렇게 100% 이해가 되지 않는데 100% 이해가 힘든데 나도 100%가 이해가 안 돼. 스스로도. 근데 나도 그거야. 나도 나 자신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나 자신도 내가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는 우리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까지 가혹하게 요구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부터는 어쩔 수 없이 내 몫이다. 특히 나와 엄마와의 관계? 한국 사람들이 엄마와 자기를 되게 동일시한대요. 그 옛날에 그 뇌과학자 정재승 교수. 정재승 교수가 그 얘기하는 거 봤는데 한국인은 엄마에 대해서 생각할 때랑 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똑같은 뇌의 위치에 활성화가 된다고. 제일 많이 인생을 통틀어 제일 화를 많이 낸 사람 누구냐? 엄마. 제일 사랑하는 사람 누구냐? 엄마.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나같이 느껴서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라고 엄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하게 가져가려고 노력할 필요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요즘 부모들 지금 얘한테 이렇게 한 행동이 얘가 막 나중에 막 왕따를 당하거나 우울증에 걸리거나 막 이러면 어떡하지 막. 근데 그것도
저는 그냥 어느 정도는 그 아이의 몫인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아이는 나 말고도 이 세상에서 진짜 다양한 영향을 흡수하는 스펀지 같은 존재이고, 어차피 내가 이 모든 걸 컨트롤할 수도 없고, 나는 신이 아니고, 그냥 나도 이 아이를 믿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인생을 혼자 사는 거잖아요. 혼자지. 어떤 부분, 두 가지 다, 그래서 마음을 좀 비우고 아이를 독립적인 개체로서 인정한다는 부분이랑 맥락이 맞는 것 같거든요. 이거 내가 어떻게 다 빚어줄 수가 없고, 이 아이의 인생이 언젠간 독립할 것이고, 하나의 존재로서. 첫 번째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TV에서 보거나 여기서도 엄마 때문에 아니 아빠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40이 돼서 50이 돼서 60이 돼서 엄마한테 가거나 아빠한테 가서 사실은 엄마 아빠 내가 그때 이런 상처를 받았어 라고 말하면,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랬구나, 엄마도 아빠도 그때 엄마 아빠가 처음이어서 몰라서 그랬어, 미안해, 이 한마디를 원하는데 100이면 100? 야 그때는 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 이야기를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지나간다는 거야. 맞아. 근데 그게 더 큰 상처로 다가오면서 차라리 말을 하지 말라 했는데도 이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이래? 라고 하면서 상처를 또 받는 거지. 맞아. 근데 그것도 그냥 내가 항상 힘들었던 건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서 기대하는 모습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내가 충족 못 시켰을 때 혹시나 나를 덜 사랑할까봐 약간 나는 이런 것들을 불안해했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 괜히 나 혼자 상처받고 난리 브루스를 추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은 나도 우리 엄마 아빠한테 강요하는 어떤 이상적인 부모의 모습이 있고 엄마 아빠가 그걸 벗어났을 때 또 나 혼자 상처받는 거예요. 저 사람 어느 순간 이제는 그만하자 약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 되게 감사한 건 엄마가 저한테 한번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아무 얘기도 안 했고 그냥 연락하고 있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카톡이 오셔가지고 누구야, 내가 너한테 했던 모든 말과 행동 중에 엄마가 알든 모르든 너를 아프게 한 게 있었을 텐데 그게 뭐였든 엄마가 너무 미안해. 그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엄마 용서해줘. 이렇게 울지 마. 엄마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저희 엄마 정말 감수성이 풍부하시고 어머니 나 지금 두 번째 울리시는 거야 진짜. 그런 분, 좀 문학적인 분이신데 엄마들이 꼭 그렇게 되게 정제되고 아름다운 말이 아니더라도 생각은 대부분 엄마들이 생각할 거라고 생각해. 근데 그거를 표현할 수 있거나 없을 거나의 차이인데 어떤 면에서는 되게 용기가 있고 그리고 대리님을 믿는 것 같아.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 근데 사실 뭐 그런 말을 해줬다는 게 너무 고맙고 그리고 나를 상처 입힐 수 있는 만큼 또 나를 제일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 말로. 그러니까 세상 누가 그런 말을 해줘도 그때만큼 내가 기겁고 고맙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누구. 심지어 나는 남편이나 남자친구 그런 말을 해도 뭐 컨텍스트가 없지. 그거는 상관이 없지. 그치.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했구나. 이거인 거지. 이렇지 않지.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뒤로 제가 간혹 어린 시절이 저한테 돌아가서 그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 시절이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아이를 안아주면서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했던 모든 행동과 말에 대해서 너무 사과하고 싶어. 상처받은 게 있다면 너무 미안해. 날 용서해줘. 이렇게. 용서하기 어려운 두 사람이 나 자신과 우리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사랑하는 두 명의 사람이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한테 제일 크게 상처 입히는 사람도 그 사람들이고. 근데 이게 무슨 내가 가정폭력을 당했거나 아니지. 그러면은 엄청난 일이 있어서가 아니고 웃으면서 말할 수 없지. 그냥 그러니까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하게 자랐어도 누구나 자기 부모와 어떤 사건이 있고 상처가 있고 도저히 잊을 수 없는 말이나 표정이 있고 순간이 있는 거잖아요. 물론 되게 건조하고 담백한 관계도 있겠지만 건조하고 담백한 게 가족일 수 있나? 모르겠어요. 근데 또 되게 나는 내가 말한 걸 굉장히 이해하고 다 공감하고 눈물도 났는데 나는 우리 엄마랑 관계가 되게 그냥 모든 데서 말하는 한국에서 말하는 엄마랑 딸은 그렇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라고 하는 거에 나는 그 다에 나는 포함이 안 되거든요. 네네. 나는 엄마한테 상처받은 적이 까먹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없는 것 같고 나도 내가 엄마한테 상처 준 적도 거의 없는 것 같고 나는 내가 나에게 어떤 자신감이라든지 어떤 장점이 있다면 그것의 원동력은 난 돌아갈 곳이 있다. 나는 내가 만약에 진짜로 마더처럼 원빈처럼 내가 진짜 사람을 죽이더라도 심지어 그렇더라도 이 세상에 단 한 명 우리 엄마는 내 편일 거다. 우리 엄마는 계속 날 감싸줄 거다. 이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늘 내 마음속 어딘가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을 당하거나 막 그래도 회복의 탄력성 이런 게 거기로부터 나왔고 그런 잔잔한 막 엄마와 딸 간의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내 생각에는. 근데 똑같은 환경에서 자란 나도 여동생이 있잖아요. 근데 또 여동생은 다른 거야. 그러면서 엄마 나랑 여동생은 다르게 키우진 않았을 것 같고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한 명의 한 명의 아이들이 어린이들이 다 고유의 개별성이 있어서 맞아. 똑같은 물을 주더라도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억하기만 하고 웃기긴 한데 그냥 엄마 너무 짱이야. 엄마 너무 최고야. 너무 대단한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로 어린이한테 내가 뭐 사회적으로 엄청나고 막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항상 어떠한 순간이나 어떠한 장소나 어떠한 힘든 일 앞에서도 난 돌아갈 곳이 있고 우리 엄마는 내 편이야 라는 인식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지 그런 인식을 줄 수 있을까. 김혜리 영화평론가 김혜리 기자의 책에서 그런 비슷한 문구를 읽었는데 가부장제 사회에서 엄마와 딸과의 관계는 가족 내에서 가장 약간 수평하고 평등한 그런 관계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가부장제 내에서 딸은 엄마를 뭐 지켜야 한다고 그런 마음 있지. 생각하면서 동시에 인상 깊은 그 문장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거 읽으면서 엄청 많이 공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엄마를 너무 사랑하고 근데 한편으로 우리 엄마를 내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 청소년기 정도 즈음부터 내가 지켜야 된다 생각해. 내가 지켜야 될 존재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약간 우리 엄마를 존경하고 사랑하면서도 나는 우리 엄마처럼 안 살아. 그 부분도 분명 있어. 이런 대한민국의 모든 딸들이 갖는 진짜 있지. 그런 것이 있었고 그러니까 근데 희한하게 이게 우울증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이렇게 가족이나 부모의 얘기로 넘어오게 되는 것 같아. 로봇이 아니니까. 로봇이 아니니까. 쌓이는 게 아니라 나를 짓는 것 같아, 그 스트레스가. 나라는 인간을 만드는 것 같아. 나라는 인간 형태를 빚는 그런 것. 그래서 부모가 아이한테 자신감이랑 사랑이랑 이런 거를 애착? 이런 거를 주었을 때 아이는 겉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이 더 훌륭해 보였더라도 아내가 더 따뜻하고 완성형인 사람은 그 사랑을 받고 자라는 거겠지. 근데 그 사랑은 부모가 생각했을 때 옳은 사랑이 사랑이 아닌 것이고 그게 너무 어렵고. 근데 사실 아이를 잘 키우게 하면 내 아이를 잘 키우는 걸까? 그치. 내 아이랑 내 아이의 엄마인 나는 이 세상에 우리밖에 없으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내 아이를 잘 키우면서도 내가 너무 소모되거나 다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뒷받침되지 않는 한 그런 방법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다보이 뒷받침되고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웠다고 해도 얘가 나한테 상처를 받거나 뭐 좋은 인간으로 크거나 이건 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치. 근데 그 전제는 있지. 내가 정말 노력하고 아이랑도 싱크가 되게 잘 맞고 모든 조건이 다 돼도 자본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좌절하고 슬퍼하고 상처를 주는 순간이 올 수밖에 없어. 근데 저는 그런 종류의 상처는 그냥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 아이의 몫인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그 아이가 감당해야 될 몫인 거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우리가 그 몫을, 엄청 큰 몫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쵸. 우리는 거의 없다고는 했지만 어렴풋하게 평균에 가깝게 살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평균에 가깝지 않은 가정에서 평균에 가깝지 않은 부모를 만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 우울을 내면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더라고. 그런 면에서도 나보다 훨씬 큰 어른이고 대단한 사람인데도 아까 대리님 말한 것처럼 이 저자의 어린 시절로 가서 감싸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결국 본인이 자기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를 계속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나 스스로가 무너지려고 하는 순간에 어떻게 나를 지킬 수 있는가 이거를 삶을 살면서 유치원 때부터 조금씩 배우게 되잖아요. 내가 내 친구가 나를 무시했을 때 내 선생님이 나한테 상처될 말을 했을 때 내가 남들 앞에서 울었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대처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내 마음을 어떻게 어루만져 주어야 하는가를 배우잖아요. 근데 어른이 되면 그거보다 조금씩 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근데 그걸 어렸을 때 학습한 거를 응용해서 실천하면서 그렇게 자꾸 나를 이렇게 단련시키면서 사는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내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난 나만의 방법이 조금이라도 있어라고 하고 성장한 어른이랑 진짜 빡세다라고 엄마가 다 처리해줬거나 아니면 그걸 내가 감당을 못해 라고 경험치가 없는 상태로 자란 어른은
다르겠지. 또는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폭발적으로 그런 왔을 때. 것들, 이 사람처럼 그치. 그런 것들이 닥쳤거나. 근데 너무 슬픈 게 그 유키즈에 미국의 존스 홉킨스인가? 거기 정신과 의사인가? 봤어요? 그 여자분? 근데 보진 않았어요. 남자분. 못 그 봤어요. 아동 정신과 말고 그냥 성인 정신과인가? 그 음. 남자분이 유키즈에 나오셨는데 그분이 어떤 환자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남자야. 굉장히 우울증이 깊은 환자인데 부모님이 돌아가셨나? 그래서 삼촌한테 자라요. 근데 자기가 딱 들어봤을 때 삼촌이 엉망진창인 사람인 거야. 야구 빤다고 막 때리고 애를 엄청. 근데 범죄자인데. 너무 그냥 쓰레기지. 네. 근데 거의 청소년이 되면 이길 수 있잖아요. 네. 근데도 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냐. 한 번은 그 삼촌이 저를 죽일 것 같았어요. 죽이려고 했었어요. 근데 왜 그거를 받아치우거나 막지 않았어요. 라고 했는데 그 환자가 그럼 삼촌이 넘어질까봐. 나 그걸 하면서 심지어 삼촌한테도 그런 마음을 갖는데 아이들이 부모한테 갖는 느낌이라는 게 어떤 건가? 그래서 사실 아이한테 부모는 진짜 세계죠.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하기 전까지 더더군다나. 당연히 나는 그런 정도 일을 하지도 않고 겪지도 않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를 들어서 하다가 엄마 오늘 좀 피곤했네라든지 되게 그냥 당연한 말들을 할 수도 있는데 그때 순간적으로 우리 어린이는 되게 배려가 많은 어린이라고 했잖아요. 엄마 힘들구나, 엄마 피곤하구나 웃으면서 딱 그러는데 웃기 전에 살짝 눈빛이 흔들릴 때 있잖아. 어떻게 웃으면서 엄마 피곤하구나 하고 이 상황을 어른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게 그 아이의 방어 기제인 거죠. 내 약한 모습을 들키지 않고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그리고 엄마도 상처 주지 않고 엄마는 나한테 너무 소중한 사람이니까. 근데 너무 작은 에피소드지만 그런 게 생각나면서 진짜 부모라는 우주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너무 벅찬 일이에요. 너무 인간이라는 존재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일이야. 그리고 책임감과 동시에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랑이에요. 그 100%의 사랑. 진짜 아이가 나한테 주는 그 100%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구나. 정말 그 아이가 나를 너무 신뢰하는 그 눈빛을 보내올 때.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그냥 누가 보면 사연 있는 줄 알았어. 엄청 집에서 지금 건강하게 지금 탄탄피고 보고 있는데. 약간 감기에 걸렸지만. 감기에 걸렸지만. 네, 그렇네. 나중에 우리 어린이 크면 이거 보여줘야겠다. 근데 이게 뭔가 진짜 엄마와 딸 사이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연결되어 있어요. 너무너무나. 근데 그 연결과 좀 어느 정도 싸워야 되는 것 같아. 크면 클수록 아이가. 자식은 확실히. 나는 자식한테 계속 그럴 수 있지만 자식은 그걸 끊어야지 어른으로 독립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과 내가 서로 다른 객체라는 걸 인정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되게 쉽지 않죠. 근데 한 것 같지 않아요? 나는 좀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되게 애썼어요. 되게 그렇게 하려고 되게 애썼어요. 난 좀 무딘가 봐. 난 내가 애쓰고 있다는 인식을 거의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인식이 대부분 있더라고. 제 친구들도 특히 여자친구들이 주로 많이 그런 기간을 겪고, 그러니까 지금도 고통받는 아이들도 있어요. 맞지. 그걸 끊어내지 못해서 엄마랑 자기를 계속 동일시하고 엄마의 삶을 자기가 어떤 형태로든 책임지려고 한다던가 또는 엄마한테 지나치게 큰 상처를 받는다던가 아직도 그런 친구들 많이 있고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당신의 특별한 우울의 저자가 줄 수 있는 위로는 심지어 굉장히 굉장한 정신과계의 석학이라 하더라도 평생을 거쳐서 함께 가고 함께 치료해가는 것이지 한큐에 이런 건 없고 그렇게 상처받아서 아프고 힘들고 하는 게 정상이다. 당연한 거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이든 내 가족이나 친구이든 그냥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계속 귀 기울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된다. 한 큐에 나아지는 건 없고 이 저자도 굉장히 많은 굉장히 많은 상담사를 찾아다니고 약 같은 경우도 의사인데도 이 약 트라이 했다가 좀 안 맞네? 그 이 약도 트라이 해보고 그리고 나는 의사지만 심리학자가 있잖아요. 심리학자한테 뭐 인지행동 치료를 건의받으면 내가 그런 걸 해야 되나? 하지만 또 그냥 해보기도 하고 열려있고. 근데 그 인생의 모든 게 약간 그런 것 같고 아이를 키우는 것도 아까 우리 되게 어떻게 키우는 게 옳은 건가 막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거저거 다 해보는 건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 실수할 수도 있고 그래 내가 실수했는데 내일 사과해야지 하고 그냥 그 마음이 있는 게 중요하죠. 그냥 애들은 다 알아. 맞아요. 애들 알아요. 엄마가 나한테 사과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진심인지 아닌지. 맞아.
오늘 많이 사랑해줘야겠네요. 응. 너무 보고 싶네, 갑자기. 여기까지 할까요? 네. 뭐야, 갑자기 눈물이 났어.